개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안전교육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은 안전한 생활 습관을 먼저 형성을 해야지만 되겠죠. 두 번째, 안전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행위나 행동을 할 때 안전하기 위해서는 지식,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무엇이에요? 내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해요. 기술, 기술이 있어야죠. 튀김을 해. 근데 기술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거나 데리거나 할 수가 있겠죠. 태도, 그렇죠. 내가 안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추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이해,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두세요. 재난의 원인 네 가지예요. 자, 재난 사고가 발생을 해. 그럼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또는 기계에 의해서 또는 매체에 의해서 또는 관리 소홀에 의해서 재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방 내 안전사고의 요인 세 가지입니다. 인적, 물적, 환경적이에요.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인적이다, 그럼 사람 눈이 들어가죠. 물적, 물건, 그럼 뭐예요? 장비, 자재. 환경적, 그러면 내 조리실, 내의 환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작업대가 어디 있는지,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포함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 설계 또는 복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안전관리, 개인 안전관리에서는 여러분 안전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이해다라는 거 안전교육의 목적 이해해 주시고요. 재난의 원인 네 가지는 문제 내기 너무 쉬워요. 그쵸? 사람, 기계, 매체, 관리. 저 같으면 이런 문제 내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방 내 안전사고 요인 세 가지. 사람에 의해서, 그럼 인적. 그리고 또 어떤 기계나 물건에 의해서, 그러면 물적. 또 뭐 설계나 복장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면 환경적.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요. 첫 번째, 조리 장비 도구의 안전점검. 그렇죠. 안전점검 무엇이냐? 지금 이 작동이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이거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일상점검.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일상생활이 뭐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일상점검 뭐냐?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게 일상점검이에요. 두 번째, 정기점검. 어떠한 특정한 기한을 두고 점검을 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고 하죠.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이에요. 자, 1년에 한 번 이상?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정기점검. 어떤 기한을 두고 점검을 하는 거겠죠. 세 번째, 긴급점검 또는 손상점검이라고 얘기한대요. 긴급점검은 무엇이에요? 내가 오븐을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오븐에서 어때요? 왜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 이건 긴급점검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이 지진이 일어나서 오정정정정 막 바닥 흔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냄새가 가스 새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무슨 점검에 들어간다? 긴급 점검 또는 손상 점검이라고 해요. 손상은 무엇이냐? 손상이 되었을 때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손상 점검이에요. 너무 쉽죠. 안전 점검은 그럼 무엇이다? 일상, 맨날 점검하는 거. 두 번째, 기한을 두고 하는 거. 기한을 두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하잖아요. 정기 점검. 세 번째, 긴급하게 하는 거. 고장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 또는 어떠한 재해가 발생이 되었어. 또는 화재가 일어났어.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 이게 손상 점검이다라는 거예요. 작업 환경의 안전관리 보도록 하죠. 조명, 바닥, 온도, 습도, 정리정돈이라 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조명, 바닥은 무엇이야? 조도라고 되어 있어요. 조도는 무엇이냐면 조명의 밝기를 조도라고 얘기해요. 이 조도는 몇 룩스? 100룩스 이상을 해야 돼요. 이상 해야 되고요. 자, 조명은 무슨 조명? 반간접 조명이라고 해요. 반간접 조명을 사용해야 돼요. 자, 조명에는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이라고 있어요. 직접 조명은 무엇이냐면 에디슨이 발견한 백혈등 있죠? 걔가 무슨 점검? 저기 점검이래. 걔가 뭐예요? 직접 조명이에요. 자, 여러분 형광등 되게 다 있죠? 얘가 무엇이냐? 반간접 조명. 그럼 간접 조명은 뭐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술 한 잔 마시러 갔을 때 어때요? 조금 야리야리한 거, 흐릿흐릿한 거 이런 것이 무엇이에요? 간접 조명이에요. 하지만 조리장은 무슨 조명을 사용해야 된다? 반간접 조명을 사용해야 돼요. 바닥에 대한 내용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래서 간략하게 기본에 충실하자.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물기 제거. 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바닥의 자재는 무엇을 사용해야 돼? 자재, 내수성. 뭐예요? 너무 어렵다. 물에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자재를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바닥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도 및 습도. 적정 온도 평균 20도씨. 조리장이 평균 20도씨만 되면 참 일할 만하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이 평균 20도 나왔으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20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일상의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면 20도씨라고 해요. 표준 온도라고 표현을 하죠. 무엇이에요? 표준 온도. 이 정도 온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기본이 뭐야? 좋아. 그래서 이 20도씨를 또다시 어떻게 표현해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해야 여러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자, 세 번째 정리 정돈. 그렇죠. 작업 환경의 안전관리. 작업 환경이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조명도 좀 밝아야 돼요. 자, 그리고 바닥에 물기도 없고 내수성의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온도는 20도씨. 기분 좋아요. 습도는 40에서 60도씨.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정리 정돈은 생활화하셔야지만 되겠죠. 세 번째, 주방용 소화기, K급 소화기. K급 소화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K급 소화기라고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다 또는 학원이다 업장이다 그러면 K급 소화기는 기본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중국집 튀김 요리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K급 소화기가 있어야지 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마음이 급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물을 끼얹는 행동을 해요. 그럼 불이 어때? 더 크게 번지게 되는 거죠. 이때 K급 소화기를 휙 분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일반 ABC 소화기처럼 분말 형태로 슉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훅 쏟아지면 돼요. 그래서 불이 어때요? 기름으로 인해 불이 났을 때 화재에 관련 가장 좋은 게 K급 소화기라고 해서 이걸 일명 주방용 소화기라고 얘기합니다. 재료관리, 식품 재료의 성분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물, 수분이에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을 얘기하네요. 자, 수분의 종류는 크게 자유수와 결합수가 되어 있어요. 자유수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물, 여러분이 드시는 생수, 그리고 여러분 커피 타서 드시죠. 이런 물이 무엇이다? 자유수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수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 유리수라고 얘기해요. 유리수다라고 함은 유리되었다라고 해서 녹아져 있는 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자유수의 같은 말인 유리수고요. 또 다른 종류 하나는 결합수예요. 결합수는 식품 속에 딱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을 결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유수, 유리수.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무엇이냐?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속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이 어때요? 녹아. 물속에 설탕을 넣었더니 설탕이 어때요? 녹아. 이런 것을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합수는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아요. 왜? 결합수는 식품 속에 딱 결합이 되어 있어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녹즙기로 윙 돌리면 되죠? 녹즙기로 윙 돌렸을 때 나오는 질은 무엇이다? 자유수예요. 그리고 녹즙기, 그 찌꺼기 안에 그 조직, 채소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물은 결합수예요. 그래서 결합수는 아무리 압착을 해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할 수 없어요. 자유수, 유리수는 쉽게 건조가 돼요. 하지만 결합수는 쉽게 건조되지 못해요. 왜? 건조가 되려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결합수는 쉽게 건조될 수 없대요. 차율수, 유리수는 동결, 0도씨 이하가 되면 얼어요. 하지만 결합수는 잘 얼 수가 없어요. 왜? 얼기 위해서도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야죠. 식품의 조직이나 그 성분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으면 동결도 할 수 없어요. 차율수, 유리수는 미생물이 번식에 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식품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어때요? 빨리 상하게 되는 거죠. 자, 결합수는 미생물 번식에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 식품, 그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는 물이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에 이용을 할 수 없어요. 자, 간략하게 말해서 수분의 종류는 크게 자율수, 유리수, 결합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율수, 유리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마시는 그렇죠, 물. 자, 결합수는 식품 속에 딱 결합되어 있는 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율수, 유리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일반적인 물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0도씨 이하가 되면 얼고 100도씨 이상이 되면 끓고 뭐 설탕이나 커피 같은 것도 녹고 그리고 쉽게 건조가 되고 또 미생물 번식도 이용이 되는 것을 자율수, 유리수라고 하고, 결합수는 자율수, 유리수와 무엇이다? 반대다 라는 거예요. 자, 수분의 기능. 그러면 수분. 이 물은 어떠한 기능이 있냐? 장기.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같은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물이니까 영양소 같은 것도 각 기관에 골고루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 우리 몸을 조절을 해준대요, 온도를. 자, 노폐물, 그렇죠. 소변으로 노폐물 같은 것도 방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수분 활성도예요. 수분 활성도란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분의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으로 나눈 것을 수분 활성도라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분 활성도가 나왔냐? 그렇죠. 이 공기 중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건조주의보가 내렸을 때 사과의 수분을 측정을 하는 것과 오늘은 습기가 너무 찼어요. 이때 사과의 수분을 측정을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수분 활성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식품의 수분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수분 활성도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분의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었더니 물의 수증기 수분 활성도는 몇이더라? 그렇죠. 하나, 1이 나왔어요. 일반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보다 항상 작아야죠. 자, 우리 사과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 모양처럼 똑같은 컵에 물을 가득 담았어. 그러면 사과와 사과 모양처럼 생긴 컵에 똑같이 물을 담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물이 많을까요? 당연히 순수한 물이 더 물의 함량이 높겠죠. 수분 활성도가 0.6 이하에서는 미생물의 번식이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분 활성도가 0.6 이하는 무엇이냐? 그렇죠. 공유나 콩류가 0.6에서 0.64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되었으면 미생물 번식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드시는 쌀도 어때요? 벌레가 쉽게 생기지는 않죠. 자, 어패류, 과일, 채소는 0.9에서 0.98이에요. 거의 무엇에 가까워요? 1에 가깝죠. 거의 숫자 1에 가깝다라고 함은 굉장히 수분 함량이 높아요. 수분 함량이 높다라고 하면 미생물 번식이 잘 되겠죠. 건조식품은 몇 0.2 이하예요. 그냥 좀 분말이나 이렇게 아주 바싹 건조된 것은 0.2 이하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자율수, 유리수의 특징. 예, 결합수 특징 이거 기본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수분 활성도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이다. 항상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요. 그러면 0.9에서 뭐 0.94, 0.99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드시는 곡류, 쌀 같은 것은 0.6 정도 해당이 되고
0.6 이하가 되면은 미생물 번식이 뭐하다? 좀 어렵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연관리 식품 재료의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CHO. C가 무엇이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분해 산물은 무엇이냐? 포도당이에요. 그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대부분 무엇이에요? 곡류, 과자, 밀가루. 여기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드셨어요. 그래서 위에 쑥 넘어가고 각종 소화 효소에 의해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분해가 되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포도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일 총 섭취량은 65%. 그렇죠. 여러분이 밥을 드실 때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영양분을 65% 정도 섭취를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율은 98%예요. 거의 100에 육박하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피곤하거나 하시면 무엇을 드세요? 초콜릿.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다 그래도 약간 달큰하게, 달콤하게.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 땡긴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급 피곤을 하실 때 영양분은 급하게 보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 유무에 따라 섬유소와 당질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섬유소는 소화가 되지 않고 당질은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지 않는 섬유소는 왜 먹나요? 섬유소는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섬유소를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장 속의 변에 한마디로 리얼 똥이겠죠. 이 똥의 양을 많게 해서 변이 밖으로 쭉쭉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섬유소예요.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무엇을?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의 분류, 그렇죠. 이 탄수화물의 분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드셨어요. 냠냠냠냠냠 물꺽 하고 드셨을 때 우리 몸속에서 작게 부셔지고 하면서 여러분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고 그 알갱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몸에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당류는 무엇이냐면 분해가 되어서 아주 작은 형태의 알갱이를 단당류다라고 얘기해요. 이 단당류의 종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어요. 포도당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 일명 말하는 링겔 주잖아요. 링겔 맞잖아요. 주사로. 가장 많이 맞는 게 무엇이? 투명한 거. 이게 포도당 주사죠. 왜 병원에 입원하면 포도당 주사를 주나요? 포도당이 뭐하기 때문에? 흡수가? 그렇죠. 여기 보세요. 소화율이 98%. 흡수자. 자, 그래서 포도당 주사를 주기만 해도 어때요? 에너지 공급이 되어서 힘이 쭉쭉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포도당 얘기 많이 썼어요. 과당, 과한 당이라고 해서 이건 무엇이냐면 엄청 달아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벌꿀에 많이 들어있어요. 갈락토스는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연계 혼자 존재를 하지 못하고 항상 어디가 의지를 하고 다녀야 되는 애가 갈락토스예요. 이 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 결합이 되어 있는 당을 이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류의 종류에는 메가당, 여서당, 유당이 있고 메가당과 같은 말을 엿당이라고 합니다. 자, 메가당, 엿당은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두 개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엿과 엿기름의 주성분이에요. 서당을 자당, 설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서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당으로 비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환원당이란 무엇이냐면 기준이 되는 당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는 당이에요. 또 포도당과 과당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서당을 포도당, 과당이 1대1 등량 혼합물일 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해요? 전하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당, 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당이에요. 여러분 우유 드시면 많이 단가요?
그렇죠. 달지 않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그 중에서 단맛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다? 유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이 무엇이야? 과하다. 과한 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유당, 저당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무슨 작용? 정장작용을 한대요. 정장작용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변을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당류예요. 다자가 마늘 다자예요. 이 다당류의 종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섬유소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분, 글리코, 섬유소를 보도록 하죠. 전분을 녹말로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페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페틴의 함량이 몇 대냐? 2대 8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전분은 무엇이냐?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는 전분은 무엇이? 찹쌀, 찰옥수수, 무조건 찰자만 붙으면 돼요. 찰보리. 얘네들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무엇이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만. 펙틴만 거의 몇 퍼센트? 100%. 100%까지는 아니고요. 99점 몇 퍼센트 정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무엇으로만?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찹쌀, 찰옥수수, 찰보리가요. 자, 글리코겐. 글리코겐은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자, 글리코겐이라는 단어가 문제 예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러분 탄수화물 많이 드시게 되면 어때요? 내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돼요.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고 또 잉여분 남아있는 것은 어디예요? 지방에 저장이 됩니다. 자, 섬유소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탄수화물의 기능이에요.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해요?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이 됩니다. 단백질의 절약 작용이에요. 단백질의 절약 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고기하고 밥하고 같이 드셨어요. 혹시 밥하고 고기하고 같이 드시면 살찐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자, 이게 뭐냐면은 밥하고 고기하고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소화가 되지 않도록 좀 아껴도 그리고 먹었다 소화돼? 탄수화물부터 소화가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소화된다? 고기가 소화가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성을 하고 있는 조직이 고기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기가 소화가 되지 않도록 좀 아껴둔다라고 해서 단백질의 절약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방이 완전 연소에 관여합니다. 지방이 완전 연소에 관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탄수화물이다라는 거예요. 지질입니다. 지질이란 무엇이냐? 지방을 얘기를 해요. 자, 이 지방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산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종 분해산물은 근데 지방이 우리 몸에서 먹었어. 내가 지방을 먹었을 때 쪼개져서 아주 작은 알갱이 상태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질의 최종 분해산물이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일 총 섭취량은 20%를 섭취를 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자, 우리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 섭취한다고 했죠? 기억을 더듬으셔서. 그렇죠. 65%. 자, 그러면은 단백질은 몇 퍼센트 섭취한다고 하셨죠? 15%. 그러면 지방은 몇 퍼센트 섭취해요? 20%를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물에 녹지 않아요. 그죠? 지방이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아요. 그럼 어떤 유기용매에 녹냐면 에스테르, 벤젠, 클로로포르 같은 것들이에요. 자, 지질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이 있어요. 단순지질을 무엇이라고 하냐? 중성지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시험 문제 푸시거나 하시면은 중성지질, 중성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성지방과 이 지방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예요. 근데 한마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이 무엇이다? 단순지질이 중성지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대요.
복합지질, 너무 힘들어졌어. 왜? 단순지질은 혹 하나가 붙었거든요. 단순지질에 인이 붙어서 인지질, 단순지질에 당이 붙어서 당지질이 되었을 때를 무슨 지질? 복합지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도지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는 단순지질 또는 복합지질을 가수분의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말이 어렵다. 그쵸? 유도지질은 무엇이냐면 단순지질과 복합지질, 단순지질 또는 이 복합지질이 성질이 변화가 된 거예요. 가열을 하거나 분해되거나 해서 성질이 바뀐 것을 유도지질이라고 얘기하고, 종이에는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엘고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방산의 종류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여러분,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기름 무엇이 있을까요? 돼지기름, 그렇죠. 소기름,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었는데 그 기름이 팬에 남겨 있어요. 그러면 식으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굳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용점이 높아 실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용점은 녹는 점이래요. 이게 높아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를 한대요. 이중결합 X, 이중결합이 없어요. 그럼 이중결합은 무엇인가요? 포화지방산이건 불포화지방산이건 지질이건 탄수화물이건 단백질이건 모든 것들은 일정한 알갱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그물처럼 생긴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중결합, 두 개씩 결합이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포화지방산 대부분 무슨 지방이 많아요?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 보도록 하죠. 실온에서 액체 상태. 그럼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기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기름, 들기름. 그렇죠. 식용유. 그리고 여러분, 동물성 지방에도 이거 포함이 돼요.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 식물성이긴 하지만요. 동물성 지방 중에서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기름은 생선기름. 생선찌개 끓여서요. 제가 먹고요 남았는데 그 국물이요. 단단하게 굳었는데요. 그건 기름이 굳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생선 속에 들어있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어때요? 익혀서 젤라틴화 된 거예요. 그건 지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리기름. 이런 것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이죠. 그러면 무엇의 함량이 높냐?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거예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자, 대부분 무슨 지방이 많아요? 식물성 지방이 많고 일부 동물성 지방도 포함한다. 생선기름, 오리기름 써있네요. 자, 필수지방산 비타민 F라고 해요. 리놀레산, 아라키도산이라고 있어요. 불포화지방산의 종류 중에 리놀레산, 아라키도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분을 필수지방산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필수지방산을 다른 말로 비타민 F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렇죠. 비타민 F요. 자, 근데 지방은 지방인데 앞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어요? 필수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일부의 지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수지방산은 꼭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필수지방산이에요. 그래서 리놀레산, 아라키도산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렇게 꼭 필요한 지방산이면은요, 어떤 식품에 들어있는지 알아야 제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대두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대두유가 뭔데요? 콩기름. 그렇죠. 여기에 필수지방산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지질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유화, 에멀전화라고 얘기해요. 유화란 무엇이냐? 기름과 기름이 아닌 성분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유화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로 에멀전화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계면활성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퐁퐁 생각하시면 돼요. 주방세제. 여러분 설거지를 하실 때 기름기가 있는 설거지는 무엇으로?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시죠? 그 이유는 주방세제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화, 에멀전화는 유화는 기름과 기름이 아닌 물질이 잘 섞여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중 유적형과 유중 수적형으로 나눠요.
수중 유적형이다. 그 물수, 물 중에 유, 기름이 퍼져 있는 형태예요. 앞에 수, 물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의 함량이 어때요? 조금 더 많아서 좀 더 찰랑찰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종류로는 우유,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유종 수적형은 유, 기름 중에 수, 물이 퍼져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종류로는 버터, 마가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유, 기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스소화, 경화, 가공유지예요. 같은 말이 너무나 많네요. 얘는 불포화 지방산에 불포화 지방산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실온에서 액체 상태일까요? 고체 상태일까요? 그렇죠. 실온에서 그렇죠. 액체 상태의 기름이에요. 이 실온에서 액체 상태의 기름에 H2라고 되어 있죠. 얘가 무엇이냐면 수소예요. 수소를 첨가하고 NiPt라고 되어 있어요. 니켈과 백금이에요. 백금을 촉매제로 넣어서 포화지방산의 형태로 만든 것을 가스소화, 경화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로는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게 있어요. 자, 연화작용이에요. 연화작용은 쇼트닝화라고 해요. 쇼트닝이라고 해. 자, 그래서 연화는 무엇이냐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드럽게 되느냐? 그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기름을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죽이 약간 보들보들해진대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죠. 내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글루텐을 결합을 했더니 굉장히 질긴 것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이거 뭐지냐? 얘는 밀가루 반죽이 글루텐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도 나왔죠.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지면 보슬보슬하잖아요. 이 밀가루에 물을 집어넣으면 글리아딘, 글루테닌, 물 이 세 가지가 딱 결합을 해서 글루텐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글루텐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이름이에요. 단백질 성분 중에 하나가 글루텐이에요. 자, 이 글루텐은 또 무슨 구조냐? 얘를 이렇게 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그물처럼 생겼죠. 그래서 글루텐은 망상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하게 되면 글루텐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지방이 들어가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글루텐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자, 이 연화작용과 같은 말을 쇼트닝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연화작용과 이 화작용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화작용이다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타는 김연아 선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피겨스케이팅 탈 때 어때요? 굉장히 아주 극강으로 부드럽죠.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 생각을 하시면 연화 부드럽게 되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김연아 선수가 뭐예요? 대회 다 끝나고 피날레 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 연화작용, 쇼트닝화 이것까지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자, 유지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누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예로 들 수 있는 게 버터예요. 자, 그럼 버터가 있어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고 여러분 실온에다 한번 잠깐 둬볼까요, 버터를? 이 버터를 손가락으로 여러분 버터를 한번 꾹 눌렀어요. 다시 손을 뚝 떼보세요. 그럼 버터가 펄럭 다시 튀어나오나요? 아니면은 눌러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를 하나요? 어때요? 그렇죠. 눌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를 유지를 하죠.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학과 비누학과라고 해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비누 만드는 거예요. 유지 1g을 검화, 비누하는 데 소요되는 수산화 나트륨의 밀리그램 수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검화, 비누학과라고 얘기해요. 상태라는 것은 가끔 나오긴 한데 유지가 상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상가라고 얘기해요. 상태란 무엇이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이 기름이 변질이 되는 현상을 산패라고 얘기를 하죠. 요오드가 불포화도예요. 요오드가는 무엇이냐면 이 기름이 요오드라는 성분이 얼마큼 함유가 되어 있을까에 따라서 건성류, 반건성류
건성류, 불건성류로 되어 있어요. 건성류는 요오드가가 130 이상이고 들기름, 아마액류, 호두, 잣이 있고요. 판건성류는 요오드가가 100에서 130으로 대두유, 참기름, 멸실류, 해바라기 기름이 있고요. 풀건성류는 요오드가가 100 이하예요. 땅콩, 동백,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건성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판건성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름 같은 종류나 이런 것들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지질의 기능을 보도록 하죠. 1g당 몇 킬로칼로리예요? 9킬로칼로리를 내고 영양소 손실을 감소시켜요. 왜 그러냐면 높은 열을 이용을 해서 재료를 집어넣고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조리를 끝내기 때문에 영양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름 속에 재료를 집어넣기 때문에 기름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까지 같이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영양소의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은 무엇이에요? 라고 나와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기름을 튀기거나 하는 이러한 요리가 되겠죠. 세포막, 호르몬의 구성 성분을 역할을 하는 것이 지질이고요. 체온 조절의 역할도 합니다. 자, 단백질 부분을 보도록 하죠. 구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탄소, 수소, 산소. 좀 많이 봤어요. 탄소, 수소, 산소.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탄수화물하고 또 뭐? 지질의 구성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였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무엇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N, 질소, 별표. 그렇죠. 질소가 포함이 돼서 얘는 많이 중요해요. 왜? 다른 애들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종 분해산물은 아미노산. 1일 총 섭취량 15%. 최종 분해산물. 저희가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에서도 했었죠. 지질의 최종 분해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은 뭐예요? 기억을 떠올리셔서 포도당. 지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리고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드셔서 몸에서 쪼개졌을 때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아미노산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일일 총 섭취량이 몇 퍼센트? 15%를 어디에서 섭취? 그렇죠. 단백질에서 섭취해요. 일일 총 섭취량 나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단백질이 15% 섭취한다고 했으니까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요? 맞아요. 65%. 그러면 지질은 몇 퍼센트 섭취했을까요? 20%.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총 섭취 열량을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나와요? 100이 나와야지만 돼요. 자, 평균 16%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렇죠. 구성에서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예촌해요. 평균 16%. 그렇죠. 여기 앞에 붙어있는 평균이에요. 그렇죠. 어떤 특정 식품이다. 그럼 한 14%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 17%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자, 평균 질소 개수는 6.25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질소 개수, 가끔가다가 질소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A라는 식품의 질소의 함량이 16%예요. 이 식품의 질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몇인가요?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계산을 할 줄 알아야죠. 계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는 16%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질소 개수 구하려면 16분의 100 끝나고 나눠주면 띡띡띡띡띡 핸드폰 빨리 작동. 그렇죠. 계산 빨리 작동 하시면은 몇이 나와? 6.2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라는 식품의 질소 함량이 14%래. 이 식품의 질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럼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맞아요. 뿅 대입해서 14분의 100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단백질은 열산, 알칼리의 응고가 돼요. 자, 그래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한마디로 고기를 익혀요. 그럼 어떻게 돼? 굳어버리는 거죠. 그럼 고기에 시큼한 성분을 넣어요. 그럼 식초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고기도 단단하게 굳는 거죠. 알칼리에서 응고가 돼요. 뷰렛 반응을 했더니 무슨 색이 나왔다? 보라색이 나왔어요. 필수 아미노산 함량에 따라서 자,
말고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만 좀 뽑았어요. 자,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럼 우리 필수 지방산 했던 거 기억을 떠올리셔야지만 돼요. 필수 지방산은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스스로 만들어냈지만 필수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어때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유지를 하고 성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도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식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체내 합성 불가는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공급한대요. 성인, 어른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무엇이냐? 트레오닌, 발린, 트리프탄, 이소루신, 루신, 그리신,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이름만 들어도 좀 머리가 어지러지하네요. 자,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10가지. 어른에게 필요한 8가지에 2가지를 더해주세요. 무엇? 아르기닌, 히스티딘을 더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완전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거 꼭 잘 챙겨서 먹으라고 했던 것들 무엇이에요? 기억나세요? 달걀, 그쵸? 계란, 얘하고 우유. 이게 왜 완전식품이냐면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이 어때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높아. 이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 단백질 이름이에요. 달걀에 알부민, 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자, 단백질의 아미노산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쌀에는 리신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이때 콩을 집어넣으면은 리신이라는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서 완전한 단백질을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9번째, 단백질의 기능이에요. 1g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에너지를 발생을 하고 성장, 그렇죠. 우리 몸이 커야 돼. 여러분 피부 만져보세요. 이 피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단백질이라고 하면 다행이시고 지방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만져보셔야 되겠지만 지방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만드시는 피부, 살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체조직을 구성하고 피부, 항체, 호르몬 같은 것을 구성을 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자, 1g당 4kcal 얘기했었죠. 단백질은 1g당 4kcal니까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4kcal. 지질은 1g당 9kcal. 알코올은 그렇죠. 7kcal의 열량을 낸다고 했어요.